못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 했어요. 우남이승만하고 박정희가 한국인을 세계체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에 용접을 시켜버렸다. 철 용접시키면요, 용접 부위는 절단도 안 돼요. 그 옆을 잘라야지 용접 부위는 못 잘라요. 살집이 두꺼워져 갖고 안 잘려요. 용접 부위는 더 세져 갖고. 우남이승만과 박정희가 그 일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에 용접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그 덕에 이렇게 국회의장이란 자가 이렇게 개무식한 소리, 이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냥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무감각하고 무례하고 무지, 무감각, 무례의 극을 달려도 3만 달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반일 드립의 원조는 조중동입니다. 이 사태의 뿌리는 김명수 등이 이끄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날 일제징용 근로자들이 징용당해서 근무했던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개황당한 판결을 한 데 있습니다. 이거 이미 1965년 한일협정에서 다 끝난 얘기예요. 그걸 54년 지나서, 아니 54년 지나서 다시 끄집어낸 거라고요. 이거는 대법관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법대 교수들하고요, 대한변협이나 변호사들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을 규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법관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돗자리 깔고 석고 대죄해야 됩니다. 돗자리 까는 건 그래도 저의 호의입니다. 원래는 그냥 아스팔트에서 무릎에 흙먼지 묻고 그 무릎에 멍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국의 대법관이니까 돗자리까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이건 대법관이 아니에요. 이거 폭도입니다. 두드린 망치는 폭도가 휘두르는 낫과 횃불에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 폭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를 처벌려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일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 이것 때문에 피해봤다라 그래서 헌재에다가 제소라고 헌재에서 급속 프로세스를 해서 대법원 판결을 위헌으로 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조중동이요. 작년 10월 30일 부근에 조중동 판 보세요. 이 미친 판결에 대해서 야, 대법관이 대형사고 쳤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사고 쳤냐. 이런 논조로 쓴 기사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행간을 보면 이제껏 일본에 눌려서 이야기 못하고 있던 걸 드디어 분을 풀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기사들이 났어요. 조중동이. 그때 비판 전혀 없었다고요. 지금 오늘자 조선일보 보세요. 그때 지들이 그거 부채질했다는 건 싹 감춰놓고 한일관계 악화에 책임 있는 청와대가 막상 일본 보복 조치가 나오자 침묵하고 있다. 아니, 조중동은 염치도 없나? 수치심도 없나? 당신들 신문에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이 그 미친 판결 때렸을 때 제대로 비판 한 줄도 안 실어놨잖아. 그거 박수 치다시피 했잖아. 혹은 그러한 판결이 예고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양승태가 이거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승태 그 죄목의 대부분이. 왜 이 판결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시도했냐가 양승태에 대한 기소의 핵심이에요. 양승태에 대해서 그 기소는 드롭시켜야 된다라고 조중동이 얘기한 적이 없잖아. 이거는 뭐냐? 조중동이 야비한 폭도 선동과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문재인 586 주사파의 반일 친일파 드립, 친일파 나쁜 놈들이란 드립, 국사학자들의 친일파 나쁜 놈들이란 드립 이전에 이미 조중동이 이 싸구려 반일 드립 장사를 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문재인 586 집단은 반일 드립에 있어서는 조중동의 복제품일 뿐입니다. 더 악랄해지고
더 저질화된 복제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요즘 계속해서 우리나라 제도권, 조중동, 그 다음에 야당 의원 이쪽에 나를 세우는 이유가 저는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접수 평정되고 자유조선이 들어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 제도권, 이른바 보수파리들, 이른바 우파파리들, 이게 지 세상 만났다고 날뛰면서 이 흙탕물을 지멋대로 끌고 가려고 그럴 거예요. 어느 방향이라도 끌고 가면 좋겠어. 이것들이 정신머리가 없어서 오늘은 이 방향으로 끌었다가 내일은 저 방향 끌고 모레는 다시 저 방향 끌고 이렇게 끌고 갈 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이 굉장히 지금부터라도 이 안목을 기르고 학습을 해서 이 난잡하고 음탕한 이 조중동을 비롯한 제도권 주류 지식층 전체를 압도하고 딱 목에 개주를 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차피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좀 다른 얘기 좀 하죠. 제가 자꾸 고인류학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 생각하면 좀 참 묘한 느낌이 들어요. 항상. 한국과 일본은 아주 깊은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본 민족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우선 3만 년 전에 일본 열도로 들어가서 조몽인들이 고립됐습니다. 이때 고립된 조몽인들은 유전적으로는 어디랑 굉장히 유사하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서 처음에 살던 현생 인류 중에 굉장히 동쪽을 좋아하고 성미가 급한 현생 인류들이 따뜻한 지역을 따라서 한 5만 년 전에, 그때는 따뜻한 지역 외에는 이동을 못해요. 아직 인간에게 이 추운 지역에 면역 체계 같은 게 덜 생겼을 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5만 년 전쯤에 동쪽으로 와서 그중에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고 일부는 북상을 해서 3만 년 전쯤에 일본 열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해수면이 한 100m, 130m 낮았기 때문에 지금 타이완까지가 육지고 오키나와 열도죠. 타이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있는 열도가 지금보다 좀 더 많게 자주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유전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고 또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중간에 한 섬에 눌러 앉아가지고 5만 년째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만 년째 같은 스타일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겁니다. 사진이 왜 이러냐? 항공 촬영밖에 못합니다. 이 섬은 인도의 영토입니다. 섬 이름은 센티넬 아일랜드. 섬 위치는 벵글라데시, 미얀마 아래쪽입니다. 영토는 인도의 영토고요. 외지인에 대해서 지극히 배타적이고요. 배타적인 게 아니라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산호초의 좁은 통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섬에 이르는 바다에 갈 수가 없는데 그 산호초에 이르는 좁은 통로를 통과해서 들어오면 죽입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인도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5만 년 동안 저 스타일로 살았다. 그냥 살게 해주자. 그래서 전혀 물품도 공급하지 않고 아무 그러니까 교란을 안 해요. 디스럽션. 외부로부터 교란 안 하고 5만 년 동안 저 스타일로 살았어요. 고립돼서. 센티넬 아일랜드. 저 센티넬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유전자가 비슷합니다. 조몽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하고 비슷하고. 이런 일본 열도에 한 2만여 년 전부터 한반도에 살던 현생 인류가 큐슈, 흑요석 이런 거랑 교류를 합니다. 그때는 해수면이 한 130m 낮아서 지금 제주도가 무치랑 연결돼 있었고 제주도에서 큐슈 사이에 좁은 물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큐슈 쪽에서 흑요석이 오고 이쪽에서 아마 뭐 호랑이 가죽, 담비 가죽 이런 거 가져가서 바꿨을 겁니다. 이 흑요석은 어느 화산에서 나왔는지가 나와요. 그 화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전남 승주에 있는 그
작업터에 가서 그 흑요석 쪼가리들이 나오는데 보면 일부는 1000km 좀 떨어져 있는 600km, 700km 떨어지는 백두산이고요. 일부는 규슈산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300년 전에서 1700년 전 사이 한 600년에 걸쳐서 철기, 논농사, 겨울밀, 겨울보리를 들고 한반도에서 남성 위주로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일본을 정복합니다. 도레인이라 그러죠. 야요이라고 읽습니다. 야요이. 일본 국민은 조몽인과 야요이의 융합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게 고분 시대에 거치면서 조몽과 야요이가 융합합니다. 이 융합 이념이 그 당시 사람들 용어로 야마토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큰 대자, 평화스러울 화자 써서 대화라고 쓰고 읽기는 야마토라고 읽습니다. 애초 야마토 정신은 조몽인과 야요이의 융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융합에 의해서 일본 민족이 형성된 겁니다. 일본 민족의 유전자를 보면 한반도와 접촉이 많았던 큐슈와 오사카 일대, 그러니까 혼슈 남부, 여기에서 한반도 쪽 유전자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몽 유전자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인 유전자의 이중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일본인에게 한국이라는 건 유일한 이웃이고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사람들의 보수, 이 사람들의 우파 보면 인륜이 문명인이 이런 단어 쓰면 굉장히 생뚱맞아해요. 오히려 부국강병, 애국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훨씬 더. 깊게 그게 있다고요. 왜냐하면 수만 년 동안 딱 고립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죠. 한반도가 유일한 통로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한국인이. 이 사람들한테 이웃으로서의 친화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지역, 유일한 민족이 있다면 한국과 한국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이미 2000여 년 전에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요. 이미 일본 민족의 형성에 깊게 작용을 했었다고요.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일본은 굉장히 소중하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식하고 사납고 과거를 향해서 침을 뱉는, 우리가 못나서 식민지를 한 거지. 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 애들이 특별히 더 우리한테 악랄했던 건 없어요. 벨기에 같으면 콩고인들 남자의 뒤꿈치를 다 잘랐는데요. 벨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막 악마화 시켜가지고 치욕스럽게 알고. 솔직히 말해서 일제강점입니까? 왜? 일제강점 아니죠. 나라의 오너가 나를 팔아먹었네. 나라의 오너가 나를 팔아먹었잖아요.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을사늑약 때 한 번, 을사늑약, 저는 을사조약이라 그래요. 을사조약 때 한 번 팔아먹고, 한일합병 때 한 번 팔아먹고, 살라미로 외교국방 한 번 먼저 팔아먹고, 통째로 나중에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들은 일제의 황족, 귀족 대우받고. 이토 히로부미가 그 영춘왕인가 누군가 그 어린 그 왕자의 이토 히로부미, 당시 일본 최고의 실력자가 과외선생으로, 공식 과외선생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막 이 반일 이걸 내세워가지고 친일파 때려잡아 죽이자 뭐 이런 식의 일본에 관한 모든 건 다 문제가 되는 걸로 그런 식의 해서나 곤란하죠. 그건 곤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넘어서야 돼요. 자, 이렇게 앞뒤가 막혀 있는 데서 우리가 어쨌거나 이 자유시민들이 계속 각성해 나가고 조직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 심판연대 타겟으로 모범 케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작구하고 동작을구, 나경원, 그 다음에 용산, 진영 두 군데서 모범 케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7월 4일 오후 7시 이수역 무지개 식당에서 모이고자 하니까 특히 그 지역에 연고가 있으시든지 혹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